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번째 방송은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장과 대한시큐리티연구소 이사장이신 손상철 교수님을 모시고 죽어가는 생명 4분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옥춘 시인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앙송과 함께 14번째 시민경찰 TV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옥춘.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손상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오랜만에 뵙죠? 그러니까요.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이제 활동하신 걸 제가 보고 아마 양주경찰서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 또 시민경찰 TV에 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손상철 교수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장, 대한시큐리티연구소 이사장, 또 대한민국 탐정협회 상임 회장님으로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 우리 그 시민경찰 TV에 이렇게 오셨는데 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우선 먼저 시민경찰 TV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병무 교수님과는 오래됐습니다. 양주 시민경찰들 교육을 할 때 그때 인연이 돼서 신앙송 하시는 모습에 제가 반했죠. 그래서 기억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또 초대까지 해주셔서 우리 시민경찰 TV의 팬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끈끈한 교류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의 그 주제가 사람의 이제 생명과 이제 직결되어 있는 죽어가는 생명 4분의 기적이거든요. 이제 주제가. 그래서 혹시 이제 현장에서 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교육도 시키시고 또 이제 그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는 전부 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통로가 혈관이고 혈액에 있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을 해주게 되죠. 우리 헤모글로빈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그래서 적혈관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폐로 들어온 산소를 딱딱 장착을 해가지고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운반을 해주는데 특히 이제 그런 산소 운반을 해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인데 심장에 있는 혈관, 즉 관상동맥이라 이런데 문제가 생기면은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작을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수초 이내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그럴 때 옆에 있는 목격자가 아까 이 골든타임 4분 말씀하셨잖아요.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해주면은 소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까지 갈 수 있고 조금 괜찮았던 뇌 손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그럼 어렵네요. 행복 지수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심폐소생술은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격 요건보다는 누구나 제대로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그래서 뭐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생에 맞는 CPR,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뭐 거기에 맞는 CPR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이제 그 몸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능력이 있죠. 예를 들면 어린 친구들 유치원 다니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과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만 잘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별에 맞는 정확한 CPR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은 훨씬 효율성이 높게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 우리 지금 현재 시민경찰 TV를 시청하신 분들도 누구든지 그럼 좀 이제 그 기술을 익히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이제 CPR이라고 이제 하는데 저도 이제 전에 이제 그 경찰 생활할 때 이제 교육받은 게 이제 기억이 나요. 뭐 깨워라, 또 아니면 또 알려라, 또 이제 아니면은 또 눌러라 이런 거 이제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그 이제 어떤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그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 즉 환자가 있는데 의식 확인해서 의식이 없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심폐소생술입니다. 현대 응급처치는 어디에 그 중요성을 두냐면은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의 뇌세포가 현장에서 손상되지 않도록만 유지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119 구급대가 오게 되면은 뭐 거의 한 5, 6번 정도 현장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급차 안에는 시가로 따지면 1,500만 원 정도 가는 제세동기나 여러 가지 응급처치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4, 5분 안에 앰뷸런스 도착할 때까지만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환자 의식을 확인해라. 의식을 확인해라. 두 번째가 의식 유무에 따라서 구조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쓰러졌으니까 의식이 있더라도 119에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구조 요청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심폐소생술의 가장 핵심인 흉부 압박을 해라. 흉부 압박. 이 세 가지만 알면은 누구든지 CPR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딱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의 의식을 확인하고 네, 의식 이제 확인. 두 번째는 그 구조 요청. 네, 그러니까 구조 이제 요청. 119 이제 네. 신고가 이제 필요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흉부 압박을 통한 그렇죠. 이제 심폐소생술이 심폐소생술이 진행이 이제 되는 거죠.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모습은 바로 이제 여기서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아, 제가 그러면- 시범 보여드리고 네. 부가적으로 설명만 좀 해드리면 누구나 집에서 예를 들면 흉부 압박을 할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앞에 세 가지는 의식 확인, 구조 요청, 흉부 압박. 흉부 압박을 할 때 세 가지만 알면은 누구나 정상적인 CPR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처음에 포지션, 누르는 앞점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겠죠. 누르는 예. 그 지점.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압력, 어느 정도 세기로 누를 세기를 것이냐. 누르냐.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빠르기로 누를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만 시범을 보여드리면은 누구나 집에서 예를 들면 우리 그 가족들끼리 이렇게 심장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인형 대신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직접 압박하는 건 공이나 베개를 놓고 압박 연습을 해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주위 소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수님이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서 직접 한번 시연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연하는 장면을 보시고 바로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한 명 정도는 제대로 된 CPR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의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럼 바로 우리가 CPR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의식 확인, 두 번째 구조 요청, 세 번째 흉부 압박입니다. 자, 의식 확인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소아와 성인은 전부 다 어깨를 두들기면서 촉각을 확인하고 귀에다 소리를 치면서 청각을 확인합니다. 감각기관을 확인하는 거죠. 환자의 측면에서 손을 모아서 환자의 어깨를 두들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환자의 얼굴과 몸을 쫙 살핍니다. 의식이 있으면 반응이 있겠죠,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의식이 없는 환자 또는 의식이 있더라도 이 환자가 쓰러져 있으면 119에 연락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환자가 쓰러진 부분, 의식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구조 요청 몇 번으로 하시죠? 우리나라는 119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혼자 있을 땐 스마트폰 꺼내서 119에 전화하시면 되죠. 만약에 한 사람만 옆에 있으면은 도와주세요. 119에 연락해 주시고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자기를 주목시켜야 되죠. 요즘 뭐 보죠? 전부 다 스몬비가 돼가지고 이걸 보고 다니기 때문에 주위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앞에 모자 쓰신 분 119에 연락 좀 해주시고 그 옆에 검은 마스크 하신 분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인이 맞아야 되겠죠. 아이 컨택 되고 그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 119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들어갑니다.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은 표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른 사람에게 구조 요청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210만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말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혹시 그 지금 나랑 아이 컨택 된 사람이 청각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구조 요청을 연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19에 아무리 응급처치를 잘하는 사람도 119에 빨리 연락이 되면 될수록 소생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따라해 보시죠. 옆에 누구 가족을 눕혀놓고 해야 됩니다. 의식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19에 연락해 주시고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흉부 압박입니다. 가슴을 압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만 제가 힌트 드립니다. 자, 누르는 포지션.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환자의 유두 라인과 몸의 정중앙 두 선이 교차되는 그 교차점. 그러니까 몸의 좌우에서 보면 정가운데가 되어 있죠. 몸의 정가운데만 누르게 되면 늑골 골절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두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명치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명치.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골절될 수 있습니다. 이 CPR의 기본 조건은 바닥이 편편하고 딱딱해야 되는데 이 누워있는 환자를 명치를 만약에 압박을 해버리면 이게 검상돌기 골절로 내부 장기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두 라인과 몸의 정중앙 이 포지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압력. 압력을 어느 정도로 해줄 것이냐.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 가슴 높이의 4분의 1이 내려가게 눌러줍니다. 몇 분의 1이요? 4분의 1. 우리가 굳이 숫자로 얘기를 하면은 5 내지 6cm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몸이 많이 이렇게 건장한 사람은 5 내지 6cm보다 더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은 이 가슴 높이에 4분의 1이 내려가게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누르는 빠르기는 페이스는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입니다.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 보통 원래 CPR은 흉부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30대 이 방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흉부 압박만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의식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구조 요청했어요. 흉부 압박을 포지션 찾고 딱 준비를 해서 누르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스크를 씌우거나, 아니면 그 여분의 마스크가 없으면 손수건을 가지고 코와 입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흉부 압박을 할 때 어떻게 되죠? 환자의 폐에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항상 응급처치할 때, 구조활동을 할 때는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를 때는 손은 어떻게 하는가, 이 파지를, 자, 가능하면 머리 쪽 손이 바닥에 가는 게 좋습니다. 환자의 머리 쪽에 있는 손이 바닥에 가고 다리 쪽 손이 위에 오는데, 누르는 부위는 손바닥 전체로 누르는 게 아니라 손꿈치만을 이용해서 누릅니다. 손꿈치를 아까 두 손이 교차하는 그 교차점에 딱 두고 반대 손으로 깍지를 껴서 손끝이 환자의 몸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손끝이 환자의 몸에 닿으면은 계속된 CPR로 인해서 여기에 부하가 걸려서 늑골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끝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곱게 펴고 몸은 어깨 넓이로 무릎을 벌려서 A자, 그 다음에 손은 딱 교차를 해서 팔꿈치 곱게 펴서 역삼각형을 만들어서 수직으로 눌러줍니다. 비스듬한 자세가 아니라 수직으로, 여기서 30번을 누를 때 숫자를 세면서 누릅니다. 자기가 숫자를 세면서 눌러야지 비교적 안정된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30회를 누를 때 기준 속도는 18초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자, 30번을 누르고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을 하지 않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계속 30번 단위로 해줍니다. 30번 단위로 18초에 30회, 18초에 30회 쭉 해나갑니다. 이게 지금 현대 CPR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전체입니다. 어때요? 쉽죠? 자, 대신 주의할 점은 의식 확인까지는 우리 가족을 눕혀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흉부 압박은 직접 하면 안 돼요. 심장이 뛰는 사람은 흉부 압박하게 되면 부정맥이 올 수 있고, 부정맥은 심장 발작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장비나, 아니면 집에 혹시 둥그란 공 있나요? 공 있으면 공을 놓고 눌러보세요. 이 위치가 잘못되면 공이 튀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를 할 수도 있고, 또 베개나 이런 것들을 놓고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도구는 소품은 굉장히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훈련을 한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거 한번 제가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잖아. 도와주세요. 앞에 계신 분 119에 연락 좀 해주시고, 그 옆에 계신 분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딱 포지션, 압력, 페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여기서 이 정도 선에서. 교수님, 그 네. 심폐 우리가 그 소생술을 이렇게 진행할 때 또 이제 필요한 게 자동 제세동기 그 AED라고 또 이제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사마리아인들의 법이 들어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보면 일반인이 누구나 위기에 빠진 사람은 응급처치를 하다가 그 사람이 악화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그 사람의 민형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도입되면서 그때 들어온 게 자동 제세동기를 공공의 장소에 비치를 해서 심장 발작 환자에게 즉각적으로 응급처치해서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자동 제세동기를 이제 우리가
오토매티드 익스터널 데피브릴레이터라 그래서 줄여서 이제 앞자만 따서 AED라고 하고 말이 어려워요. 자동 제세동기.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으로 제거한다 세동을 이런 기계예요. 자동 제세동기 의미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 보건 쪽에서는 심장 충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럼 이제 금방 알아듣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심장 충격기 해가지고 같은 거군요. 예, 왜 그러면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할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앞에 계시면 119에 연락 좀 해주시고 그 옆에 계시면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해야 되는데 자동 제세동기 하니까 이 사람이 뭔지는 몰라요. 이러면은 시간을 다투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들을 실적인 부분과는 좀 다르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자동 제세동기를 사람들이 많이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안전에 대해서 교육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감전될 수 있다. 네. 근데 이 자동 제세동기는 직류 전기를 이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인에게 그 가해지는 전기 충격은 한 1500에서 2000볼트 정도예요. 어린이한테는 한 600볼트 정도. 이게 굉장히 센 거죠. 우리 가정용이 220볼트잖아요. 근데 저거 잘못하면 감전되면 사망할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전압이 아니라 전류거든요. 근데 우리 자동 제세동기에 사용되는 전류는 12볼트, 12mA예요. 12mA. 우리가 가정용 30mA 이상 되잖아요. 12mA니까 우리 테이저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테이저건 맞으면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죽죠. 거기에 쓰이는 전류. 그게 12mA 정도입니다. 그 대신 전압이 세기 때문에 심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걸 최표면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서 발작하는 심장을 바로 자극을 줘가지고 정상적인 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절대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한테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세동기를 이제 사용하고 싶어도 심장이 뛰고 계시는 분한테는 뛰고 있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염려는 안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동 제세동기는 이제 아까 이제 빛이 된 장소를 공공의 장소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빛이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나요? 예.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한 동마다 하나씩 빛을 해놔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작은 규모의 아파트는 어디에 있죠?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에.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개인들의 의식 모여서 문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안전한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 안전 의식이 좋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 문화를 형성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오늘 촬영하러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제세동기가 어디 있지? 심장 충격이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은 누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놓으셔야겠네요. 이런 것들이 안전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이 심혈관계 질환, 즉 고혈압이 높으셔, 혈압이 높으시면은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럼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제세동기는 어디 있지? 그 정도는 이제 숙지를 하고 계셔요. 어디 가면은 소화기가 어디 있고 소화전이 있고 비상구 화재 대비를 해서 이게 안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심장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항상 가족들이 우리가 이제 그 자동 제세동기가 어디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지 그것 정도는 숙지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공장소 예를 들면 주민센터 가면 어디가 사람이 많이 오죠? 민원실 거기는 항상 있습니다. 지하철역, 대형 마트. 제가 어디에 한 군데 그 지역을 갔는데 주말인데 주말에는 관공서가 문을 닫아요. 그럼 그 지역 주민이 심장 발작 일으키면은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 입구에 벽에 부착을 해놨어요. 그걸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맞아. 우리 행정들이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효과적인 거죠. 주말에도 쓰러지는 사람 누구나 거길 가져다가 응급처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평상시에 그 잘 몰랐던 어떻게 보면 자동 제세동기의 어떤 위치라든지 저도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가면서 또 아니면 지하철 역사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케이스를 보면은 사용법이 다 그림과 더불어서 그려져 있어요. 그걸 자주 보면은 자꾸 학습이 되는 거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 제세동기 AED는
그 효과가 이제 엄청 또 이렇게 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더라고 또 이제 심장 발작 말씀하셨으니까. 환자가 있을 때 1분 이내에 사용하면 90% 이상 소생률이에요. 골든타임 아까 4분 말씀하셨는데 4분 이내에 사용하면 80% 이상 소생률이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장비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비죠.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직접 교수님이 네. 한번 또 시연해 제가 주시겠죠? 사용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심폐소생술은 이런 우려를 해요. 이게 CPR 하다가 잘못해서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그 환자는요 지금 CPR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를 갈 수뿐이 없어요. 해주는 만큼 도움이 됩니다. 정확하면 더 도움이 되고 이 심장 충격기도 사용을 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뛰어나고 소생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사용법을 모르거나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뭐 너무 지연된다 그러면 문제들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자동 제세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매번 또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직류전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압은 성인은 1000에서 2000V가 들어가지만은 전류가 12A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절대 그리고 심장이 뛰는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심장 충격기를 전기를 사용하니까 두려워하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할 때 119에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했잖아요. 그럼 심장 충격기 요청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위치는 가급적 환자의 머리맡 쪽에 놓게 합니다. 머리맡 쪽에 놓게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 전원을 켭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한 사람 구조자는 지금 CPR을 하고 있겠죠. 사용하는 사람이 전원을 먼저 딱 누릅니다. 성인 모드입니다. 음성 나오죠.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포착하여 주십시오.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부착해 주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패드를 꺼냅니다. 패드는 실제로 진공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패드를 꺼내면은 이 장비는 보시면은 성인과 어린이를 구별할 수 있는 레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패드를 한 종류를 가지고 성인도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패드를 보시면 두 개뿐이 없죠. 1번 패드, 2번 패드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다 그려져 있죠. 성인은 어디에 붙이는 거죠? 오른쪽 가슴. 물론 이건 피부에 접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맨살에 붙입니다. 옷을 다 탈의시켜야 됩니다. 자, 1번 패드는 성인의 오른쪽 가슴 쇄골 아래쪽에 바로 붙입니다. 자, 그럼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걸 떼어서 요 아주 접착력이 좋은 부분을 가지고 쇄골 아래쪽 오른쪽 가슴에 붙여줍니다. 뭐 옆으로 돌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 패드는 한번 보시죠. 성인의 경우에는 자, 왼쪽 겨드랑이에서 약 6cm 정도 내려온 옆구리에 부착을 해줍니다. 그럼 어디죠? 여기가 이쪽에 겨드랑이죠. 자, 6cm 내려온 부분. 자, 그럼 여기에서 목격자가 CPR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CPR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둔 상태에서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옆에 가서 6cm 내려온 부분에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 아답터를 본체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요철로 되어 있죠. 요것을 여기 구멍에 딱 맞게끔 끼워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연속적으로 아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성인 모드입니다. 네,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포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음성으로 다 안내를 해줍니다. 이대로만 따라서 해주면 돼요. 자, 부착을 했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멘트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실제 상황에서 그냥 패드 꽂으면 커넥터를 됩니다. 제품에 꽂아 주십시오. 이걸 연결하라고 음성이 나왔죠? 자, 연결합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옆에 CPR하는 사람 심전도 떨어주세요. 떨어주세요. 손 떼세요. 환자의 몸에서 확인하고 그럼 심전도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 충전 중일 때 심폐소생술 좀 해주세요. 흉부 압박 들어가세요. 흉부 압박 깜빡이는 하겠죠? 주황색 쇼크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흉부 압박 하고 있는데 누르면 감전되겠죠. 그러니까 깜빡이는 자, 주황색 환자에게 쇼크 손 버튼을 떼세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확인하고 이걸 딱 누르면 전기 충격이 딱 들어가요. 전기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실시. 준비해 주세요. 심폐소생술 준비해 주세요. 가슴 압박 30회 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여기에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페이스로 눌러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인공호흡 자, 인공호흡 210시 하지 않죠. 코로나 상황에선 대신 계속 흉부 압박을 해줍니다. 흉부 압박. 가슴 압박 30회 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결국은 흉부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공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할 때도 흉부 압박으로 계속 대처를 해준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비를 그럼 이렇게 인공호흡 2회 실시. 이렇게 연속적으로 여기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전원만 키면은 두려워하지 가슴 마세요. 압박 30회 시키는 실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런 장비가 바로 우리 심장 충격기입니다. 자, 잠시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언제까지 CPR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 환자가 스스로 호흡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중단해야 됩니다. 자, 중단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표정이 변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뭔가 생존 징후가 보이면은 즉시 CPR이나 이런 걸 중단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기도 유지를 합니다. 환자의 기도 유지. 이마를 두르고 턱을 딱 들어 올려서 기도를 이렇게 유지해주고 코와 입인데 구조자가 귀와 뺨을 대서 숨소리, 호흡의 느낌을 확인합니다. 자, 호흡이 있다. 그럼 경동맥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맥박. 이러는 과정에서 의식이 있나 없나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의식은 없는데 호흡과 맥박이 소생했어요. 그럼 이 환자는 그대로 두지 않고 바로 옆으로 돌려서 옆으로 돌려서 자는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리커버리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줘야 되냐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호흡과 맥박이 소생한 환자를 그대로 두면 혀가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폐쇄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흉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위에 압력이 들어가서 구토를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똑바로 높여놓으면 그 구토 이물질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폐렴이나 이런 거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식은 없지만 호흡과 맥박이 소생한 환자는 옆으로 돌려놔야 된다.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도와주는 만큼 이 사람의 소생을 여러분들이 바로 도와주는 굉장히 귀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거. 자, 대신 심장 충격기는 붙이는 건 우리 옆에 있는 구조자가 붙였습니다. 이 환자가 소생을 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 떼는 것은 우리가 떼지 않습니다. 떼는 것은 전문가, 즉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응급구조사가 와서 확인하고 떼어놓으면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자, 맨살에 붙여야 됩니다. 환자의 몸에 땀이나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닦고 난 다음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1번, 2번 패드를 바꿔 붙이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바꿔 붙여도 요즘 장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단 바꿔 붙인다는 얘기는 침착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번 패드는 1번 패드 위치에 2번 패드는 2번 패드 위치에 붙여라. 침착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긴장을 하면 땀이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닦고 패드를 붙였는데 자기가 CPR을 하고 났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땀이 흥건해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닦고 난 다음에 쇼크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기의 특성상 땀 물기가 있는 것을 타고 나가버리면은, 자, 제세동기는 한 번 전기 충격을 주면은 2분간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2분 120초 동안 바로 옆에 목격자가 뭘 하죠?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골든타임이 4분뿐이 없는데 한 번 전기 충격 줄 때 전기가 엉뚱한 대로 새버린 겁니다. 그럼 골든타임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소생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하고 대신 가장 주의할 점이 여기에서 이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쇼크 버튼을 누를 때 이때 환자의 몸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 손을 대거나 물체가 닿으면 전기는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골든타임의 지장 그리고 전기 충격의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만큼 도움 줄 수 있고 심장 충격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실제로 심장이 뛰는 사람에겐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 지하철을 타거나 이럴 때 모니터 앞에 가서 줄을 서시면 그 영상이 나옵니다.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 이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이 영상으로 나올 때 그런 걸 자주 봐주시고 우리 사는 공간, 생활하는 그 공간 주위에 어디에 심장 충격기가 있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놓는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은 의식이 모여서 문화가 되고 그러면 안전한 세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이 부분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시민경찰TV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네. 최근에 네. 우리 이제 그 심정지 환자 우리나라 그 발생 현황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지금 연간 심장발작 환자가 한 3만 명 정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만 명 예, 정도 많네요. 굉장한 숫자죠. 숫자가요. 그리고 주위에 심혈관계 질환자가 많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혈압은 어떠세요? 저도 혈압이 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예. 약간 이제 고혈압 쪽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 부정맥 아시죠?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다가 괜찮았다는 거. 네.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심혈관계 질환자예요. 그 중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들이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3만 명 정도. 그러면은 혹시 그 계절과도 좀 연관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있죠. 기온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따뜻한 날보다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 인체가 세포들이 수축되고 혈관도 수축되죠. 지금 현재 날씨가 되겠네요. 겨울 날씨가. 그렇죠. 그래서 초겨울에 진입할 때 굉장히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주위에 보면은 맞아요. 그 장례 멸관 질환,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런 케이스가 이제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역시 심장 발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현장 교육도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또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 배출하는 우리 제자들도 이제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건진 그런 네. 사례는 있으십니까? 지금 뭐 우리 제가 가르친 제자들 말고도 네. 뉴스에 자주 나오죠. 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러니까요. 쓰러진 중년의 남성을 살렸다. 이런 네. 것들이 경찰이 순찰 도중에 쓰러진 사람을 CPR해서 소생시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안전은 정보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제가 이제 독일 베를린 대학의 디루크 밀러 박사가 쓴 원서를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심장 발작 환자에 대한 징후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례가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오후 2시쯤 됐는데 전화가 와서 통화 괜찮냐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느낌이 이상해서 집에 들렸더니 아버님이 소파에 꼼짝을 못하고 계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의식이 있으신가 물어봤더니 의식은 있으시대요. 그럼 아버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혈압이 높으시대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점심시간 지나서 온몸이 무기력해져요.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를 당해서 심장 발작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설명해주고 승용차로 아버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말고 119로 반드시 119로 불러서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군요. 그런데 119로 모시고 가자마자 수술 일정 잡아 심상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 치료 중에 제가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고맙다 그랬죠. 많은 사람이 제 강의를 들어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 전화 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줬기 때문에 제가 또 이틀 전에 그걸 봤어요. 이게 전달이 돼서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용차로 모시고 가죠. 100%. 그러면 승용차로 모시고 가던 중에 심장 발작 일으키면 거의 사망이에요. 그럼 지금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지인 한 분이 이제 전화를 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심장 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을 그 아마 승용차를 통해서 아마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병원에 이제 도착하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 승용 아무리 급해더라도 개인 승용차보다는 119 이렇게 어떤 장비가 좀 탑재돼 있고 또 응급 구조사들이 있는 곳으로 있는 그런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겠네요. 현장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빨리 CPR을 하고 앰뷸런스가 119 구급대가 와서 병원으로 옮기면서 연속된 응급처치를 효과적으로 했으면은 소생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장에서 사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조금 아쉽죠. 참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 심정지가 심폐소생술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이렇게 중요성을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이 좀 심폐소생술 하면은 좀 자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지만은 이게 직접 또 어떤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당황들 하죠. 그렇죠. 당황하잖아요. 저부터도 이렇게 경찰 생활하면서 매번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 교수님이 또 이제 우리 그 시민경찰 때 교육할 때도 보고 또 아니면 학교에 가서 교육할 때서도 참여해서도 보고 했지만은
내가 직접 여기서 환자가 발생할 때 과연 그걸 갖다가 심폐소생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좀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민분들이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려면은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저희 국제금융국의 한국본부도 하고 있고요. 적십자나 이런 데서 굉장히 대한적십자 그렇죠. 거기에서 응급조치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까운 곳에 가서 받을 수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소방서가 있잖아요. 또 지금 구청에서 그 심폐소생술을 훈련할 수 있는 센터들을 안전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설을 해놨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소방서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시켜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대면 교육이 좀 어려우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 교육을 받고 바로 지나가던 거기에서 중년의 남성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데 CPR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렸잖아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한번 한번 들었어요. 네네. 자, 오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 주변에 그 실시하는 기관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 아니면 대한적십자사 또 아니면은 이제 소방서 이런 쪽에서도 실시하고 계신다 보니까 한번 그 주변에 확인하셔서 가서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꼭 그 심폐소생술 그 기술을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교수님은 또 특이한 또 이렇게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SNS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탐정협회 상임 회장님으로 또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탐정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었습니까? 이제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재작년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란 명칭을 전에는 일반인들이 못 쓰게 돼 있었어요. 그것을 신용정보업자 등만 못 쓰고 일반인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시행이 돼서 많은 언론에서도 이젠 탐정업을 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사실 탐정업법은 지금 국회에 두 법안이 계류 중인가요? 계류 중입니다. 아, 그러면은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아직 탐정으로 어떤 그런 법적인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탐정업이라는 건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 서비스업이라 이것은 업으로 따지면 자유업으로 누구나 능력되면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데 단 이제 법이 제도가 이렇게 도입되면 가이드라인이 형성되고 무엇보다도 답답하기 때문에 탐정을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로부터 자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뭔가 대책, 즉 그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국민을 어떻게 손실 보지 않게끔 책임져 줄 것인가, 의뢰자를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업자는 가입을 하게 안 되든가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탐정법이 있으면 명확해지기 때문에 업무에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죠. 앞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경찰이 업무를 이제 다 이렇게 소화를 못할 때 우리 이제 그 탐정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마련도 이제 시급하다고 이제 보겠네요. 이제 그렇죠. 경찰 인력이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주정차 위반하는 거 예전에 경찰에서 했던 업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영화 됐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경찰에서 어떤 부분들 이제 진짜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은 그런 걸 이제 탐정이 이 자격제도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탐정 검증된 탐정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민영화한다 그러면은 경찰도 좋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국민이 좋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혜택은 이제 오로지 이제 우리 그 국민들한테 이제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탐정 그 아카데미라는 것도 이제 들어보고 또 이제 그 교수님 그 SNS상에 보니까 뭐 민정아 사랑해 뭐 그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군요. 그래서 이제 민정아 사랑해. 요즘 그걸 보고 전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게 민정아 사랑해 그게 뭐야 도대체? 민정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민간정보 아카데미를 줄여서 민정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 자격증
네. 이제 그 모집 과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민간정보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네.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민간정보 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2011년도에 경찰청에서 이제 심의해서 오케이 해줘서 민간정보 분석사 자격이 등록이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정보기관들은 국가 정보를 이제 담당을 그렇죠. 하는데 우리 민간 쪽에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상담하는 것도 교수님도 전부 다 사실은 정보가 필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정보를 듣고 그걸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민간 정보 시장이 이 민간 정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정보 분석사라고 자격 명칭도 했고 근데 이제 탐정은 그 민간 정보 산업 이 숲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나무 한 그루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장래의 희망은 그렇게 좀 많은 좋은 정보들이 서로 모여서 돈도 될 수 있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애국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의 안전 이렇게 이제 안전을 도모하고 또 어떤 뭐라고 할까 이제 진짜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 또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네. 그 불법으로 네. 많이 자행됐던 것들을 이제 그 합법적인 그 범위 안에서 네, 이렇게 이제 뭐 사람을 찾는다라든지 그렇죠. 또 아니면 뭐 친후관계도 있는 예. 그런 것도 또 해결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죠. 그건 이제 뭐 어떤 그 비용이나 그 거래상의 문제들은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그 회사들이 전문적으로 하면 되는데요. 뭐 흔히 선진국에서는 탐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은 이건 민간 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겠죠. 뭐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사실 전부 다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차려놓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니까 행위를 불법이죠. 했을 때 이제. 그건 과감하게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탐정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양성화시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그럴 수 하시는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탐정 제도가 도입돼도 탐정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똑같고 오히려 이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불법 행위를 하는 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정아 많이 기억해 주세요. 민정. 이건 기억 안 하고 싶어도 뭐 기억이 되겠는데요. 또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제가 이제 보니까 세계 또 호신권법 연맹 또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호신하면은 제가 이제 시민경찰 TV가 이제 이번에 14번째 이제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렇게 여성들이 혼자 밤길을 간다라든지 또 아니면 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호신술을 좀 한번 우리 시민경찰 TV에서 좀 다뤄달라 했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호신권법 연맹이라고 이제 네.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상임 고문으로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혹시 개는 호신술도 해당이 되나요? 그럼요. 그래요? 예, 호신권법은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무술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임성학 총재님께서 이제 어떻게 창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창시자인데 거기 초창기부터 저도 옆에서 같이 많은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프로그램 만드시면 제가 임성학 총재님을 직접 섭외를 해서 우리 시민경찰 TV 보시는 분들에게 한 수. 근데 호신술은요 진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단순하더라도 많은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설픈 호신술을 썼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임성학 총재님을 모셔서 그 호신술 신의 한 수를 전달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렇잖아도 이제 시민경찰 TV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 이제 개인 호신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임성학 총재님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내 얘기도 않고 막 동생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하시죠? 이게 우리 세계 호신권법 연맹 제가 상임고문으로 PR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독창적이고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경찰 TV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그럼요. 도모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방송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이제 회장님도 좀 허락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 이제 우리 저기 교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유익하고 네. 또 참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할 내용들이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금세 또 흘렀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그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 또 아니면 우리 그 시민경찰 TV에 바라는 네. 내용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리드를 잘 해주시니까 언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저도 그냥 흠뻑 빠져서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를 선택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건강, 웰빙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두 번째는 안전이죠. 행복하게 사는 삶을 누구나 추구를 하는데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행복하려면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민경찰TV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여기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호신까지 도입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되고요.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보는 필요할 때 공유를 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경찰 TV 이렇게 보시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위에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알고 행복하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아유 정말. 자 그럼 이것으로 손상철 교수님과 함께한 죽어가는 생명 4분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14번째 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TV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